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입니다.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 자, 이거는 버려야 될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 첫 번째는 유전적 결정론, 두 번째는 심리적 결정론, 세 번째는 환경적 결정론.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론이라는 거는 결정되었다, 뭐 이런 거. 내 인생은 결정되었어. 자, 나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거. 난 타고나기를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타고나기를 난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 나는 타고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타고나기를 나는 공부를 잘하기는 걸렸어, 뭐 이런 거. 타고나기를 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유전적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결정론은 뭐냐면은 나는 태어난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어쨌든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내 성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 성격은 소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나한테 인간관계 잘 될 수가 없고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성격이 좋아질 수 있지?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어떤 가정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환경적 결정론. 난 어차피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난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무슨 일이 다 잘 되겠어? 이거는 뭐 환경적으로 될 수 없는데. 내 가방끈이 짧은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무슨 교수가 돼? 내가 뭘 안다고 교수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이미 나는 이런 불리한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모든 게 결정되었다.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난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죠. 네. 그쵸?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거는 도피처, 심리적 도피처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미 나는 다 끝났잖아. 그래서 심리적 도피처를 만들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건 이 세 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선천적으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 심리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어. 환경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 모든 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B, C, D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벌써, 탄생, 대에서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B, C, D. 그래서 인생은 B, C, D 이른바 이제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이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뭐 때문에를 뭐뭐 덕분에로 바꾸어라. 그래서 뭐뭐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참 감사할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뭐 선천적으로 나는 약골로 태어나서 건강할 수가 없어. 선천적으로 약골로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해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약골로 태어난 그 덕분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뭐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난 그 덕분에 내가 야무지고 정말 멋진 꿈을 키울 수가 있어. 야무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우리 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좀 폭력적인 부모였기 때문에 내 성격이 소심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폭력적인 부모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나는 보다 자상하고 친구 같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업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는 덕분에 나는 개척 영업을 통해서 진정한 영업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난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돈이 돈이 없는 덕분에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자,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끌어들여서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돈이 없는 덕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주변 사람 도움으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는 뭐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변명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유 변명거리. 네, 이유 변명거리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문에를 무조건 덕분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라. 그거 이제 훈련하셔야 되고, 한 가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고를 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는 이 통제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선천적으로 약한 몸을 타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를 통해서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격이 소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P 훈련이나 참만남 심리가족의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관리와 또 돈을 버는 방법과 어떤 사업, 영업,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키워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고를 하면은 앞에 그 변명거리가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하는 힘을 갖게 되는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문에 사고를 하면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버려요. 난 어쩔 수 없어. 그 모든 게 결정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책임을 안 지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쉽게 말하면 안 풀리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은 가장 먼저 이유 변명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사고를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유 변명을 되면 이유 변명을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어떤 대상이나 뭐에 구속된다는 이야기, 구속. 즉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뭐 타고난 어떤 그 선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건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고 경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 된다는 것은 노예의 삶을 산다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고,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에요. 그게 불행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책임.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통제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통제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뭐죠? 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곧 행복으로 간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세요? 불행을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해.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면 안 돼. 잘 됐어.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에 있는 어떤 분이었는데 아주 몇 10년 이상 된 분이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군인의 이제 사모님이죠. 남편이 이제 대령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 몰래 7년 동안이나 어떤 수집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 이제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술 마시고 2차에 무슨 단란주점 술집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모님이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렇게 이제 두 손발 이렇게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 정리했다고 뭐 이렇게 다 끝났는데 도대체 그 분노의 마음이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막 들들 볶는 거죠. 왜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 못 자고 나간 남편을 보면 내가 절대 오늘 안 그래야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 이렇게 다짐을 한대요. 근데 저녁에 퇴근만 하면 또 이렇게 볶는다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대전에서 매주 올라와서 심리 상담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모든 게 해소됐냐면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어가 아니라 남편 덕분에 바람 피워준 남편 덕분에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정체성에 맞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리 상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바람핀 남편이 뭐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외도 상담 전문가가 됐어. 외도 상담. 그래서 바람핀 남편 덕분에 외도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뭐 옛날 바람핀 거는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다니면서 등산도 다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상담 전문가 됐다. 너무 고마워. 자, 관계가 너무 좋아져. 그래서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치료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이유 변명을 버려라. 어떤 것도 이유 변명 아니에요. 이유 변명을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희생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피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해자도 없고 어떤 희생자도 없어요. 자, 때문에 사고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덕분에 사고를 하는 순간에 나는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김소정 선생님 같은 경우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머님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소심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님 일찍 돌아갔던 그 덕분에 나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졌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수혜자가 되는 거죠. 수혜자. 그래서 나를 이제 희생자로 바라보느냐 수혜자로 바라보느냐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백지 한 장과 같은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를 피해자로 본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선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부부관계 안 좋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다 때문에 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피해자로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피해적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피해를 받는 그 피해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거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내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보느냐 이건 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쪽으로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를 정의를 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정말 이거는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혜택을 받았어. 나는 수혜자야. 이 사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은 내가 바람핀 남편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바람 피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 자, 그 덕분에 나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독립적인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줬을까? 아니 이게 이제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뭐 실패 인생 이렇게 쭉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실패로 가는 거거든요. 참 잘 됐다. 이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 덕분에 내가 사업가 지금 기질과 자질을 더 키울 수 있게 됐네. 얼마나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이렇게 첫 사업에 실패를 했었고 참 잘 됐어. 이런 사고가 이제 이렇게 수혜자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패는 없다 그러잖아요. 실패는 내가 그 실패한 상황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 실패한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교훈을 얻고 그걸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도전한다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패는 실패는 성공과 동등한 그 에너지와 씨앗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 우리가 야구로 본다면은 삼진 아웃의 개수와 홈런을 치는 개수는 정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홈런을 치는 그 타자가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고 처음부터 홈런을 다 치는 게 아니거든요. 삼진 아웃을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홈런을 많이 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공의 크기도 이제 같은 원리라는 거죠. 실패를 그만큼 하고 실패의 양이 쌓이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그만큼 많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성공의 크기가 커진다. 자, 우리 이제 소정 선생님도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뭐, 인간관계, 뭐, 정말 모든 게 힘들었겠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그 외로움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남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왜 없지? 이렇게 이제 나를 몰고 갔으면 이제 진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구나. 이 덕분에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더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이 덕분에 내가 우리 애들은 더 잘 키울 수 있겠네. 이 덕분에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네. 더 강해질 수 있겠네. 단단해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 생각해봐야 돼. 이유 변명을 되는 게 유리하냐, 내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자세가 나한테 유리하냐.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희생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피해자로 보지 마세요. 자, 희생자, 피해자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 나는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가?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이 노는데, 이제 관심의 원이라는 거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을 관심의 원이라고 그래요.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관심의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어쩔 수 없죠. 여기 관심의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 자, 돌아가셨지만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 그것도 관심의 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나로부터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이 관심의 원이야. 근데 사람들은 왜 불행하냐? 어쩔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화가 나고 억울해. 자, 일찍 돌아가신 그 부모님 때문에 지금도 소심하고 외롭고 힘들어. 그죠? 과거에 어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막 가난한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영역,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다. 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런 과거의 사건 경험을 자,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이런 불행한 사건을 자,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찾아 찾고. 저는 이제 우리 김소정 선생님이 만약에 뭐 영업이나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성공이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월 1억, 월 2억을 받는 아주 대단한 그런 영업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선생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100명, 200명 모여 있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가기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내가 살았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외로웠고 뭐 결혼 생활에서는 어떻고 뭐 그래서 성격이 어땠는데 근데 NLP를 배워서 내가 이렇게 내가 저를 찾고 강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 이걸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야, 저런 분도 성공을 했다면은 나는 저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잖아. 나는 우리 엄마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살아 계셨는데 저분은 초6 때 엄마가 돌아가셨네. 야,
어떻게 저분 저렇게 성공을 했지? 큰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성공을 안 하니까 비참한 거야. 예? 그래서 선생님 성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면 돼. 성공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은 그 모든 과거의 비참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건 선생님 자세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자세. NLP도 더쓸 것 같아요. NLP 배워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여기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 한나 선생님이나 우리 소정 선생님이나 제가 다 훈련시켜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역할 모델을 만들고 싶죠. 자, 이런 NLP를 통해서 자, 비참한 과거를 딛고 정말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라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과거의 환경에 관계없이 사건 경험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유 변명을 대고 그 과거의 사건 경험의 노예로 피해자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성공할 권리가 있다.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면 내 영향력의 원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영향력의 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 바꿀 수 있나요, 선생님? 내 생각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나는 못난 사람이다 해서 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정체성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선택하는 순간 나의 운명마저도 바뀌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선택을 안 해요. 남들이 선택해 준 그대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 너는 못났어, 너는 부족해, 너는 해봐도 안 돼, 너 잘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바뀌려면은 가장 먼저 자기 정체성을 선택을 해야 돼요. 과거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다 버려야 돼. 이른바 이걸 나라는 사람한테 붙여진 꼬리표예요. 꼬리표. 꼬리표 누가 붙여줬냐면요. 의미 있는 타인들.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왜 친척 뭐 이렇게 우리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를 둘러싼 어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 못난이, 이 돌대가리, 이 뭐 말썽꾸러기 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차례 계속 귀에 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정체성이 포착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못났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소심하구나. 나는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게 한번 고착가 되면 이게 3살 버릇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인생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그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붙여준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뭐 부족한 사람이다, 못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떼어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 떼어버리고 나서 이제 최상의 나의 정체성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지난번에 한번 훈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whatever you think you are,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못난 이상의 존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더라도 괜찮은 사람 이상의 존재다 말이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야.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해야 된다. 자,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지장이 없는 한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해야 된다. 많이 들어. 아니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왜냐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짓밟혔던 그 과거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우화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혹시 돈 갖고 있는 분 하나 계세요? 돈. 1,000원짜리도 좋고 10,000원짜리도 좋아.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자, 그냥 잠깐 빌려주세요. 제가 쓰고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5만 원짜리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부비였어 이렇게. 그래도 5만 원짜리 가치가 안 바뀌죠. 요걸 막 짓밟았어. 그래서 5만 원. 그래도 5만 원이죠. 막 침을 뱉었어. 얘도 5만 원짜리는 가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만 원짜리가 찢기고 짓밟히고 뭔가 뭐 침을 뱉고 이래도 이제 가치가 전혀 배담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도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 짓밟을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막 놀리고 못난이라고 막 이렇게 깔아뭉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자아가 일단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못나니, 나는 부족한 사람.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내 가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의 그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emember. 기억하시라는 건, remember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왔잖아요. 사랑.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쓴 글 읽으셨어요? 인간의 고향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글을 안 읽으시네. 아침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내는 글인데. 아침에 바빠가지고 이제 이따가 읽어야 돼. 자, 인간의 고향은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우주의 에너지는 사랑이다 말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사랑으로부터 왔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내 마음속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 왜 바라보지 않느냐면 내 머릿속에 에고가 나를 왜곡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일반화를 시켜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엄마 눈을 통해서 난 미운 존재를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 놀리니까 놀리는 사람 눈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놀림의 대상이었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뭐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 이해되시나요? 코끼리를 보세요. 아프리카 코끼리를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어린 코끼리를 쇠 말뚝에 박아둔단 말이에요. 그럼 도망을 못 가겠죠. 쇠 말뚝이 아니라 큰 나무 둥지에. 그럼 도망을 못 가겠죠. 근데 어른이 되더라도 계속 이제 그 큰 나무 둥지 메고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서커스단에 쇠 말뚝에 이제 코끼리를 박아두는데 문제는 쇠 말뚝을 충분히 뽑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못 갈까요? 자기 자신은 도망을 못 가는 힘이 약한 존재라는 그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도망갈 시도조차 안 해버리죠. 근데 코끼리는 원래 쇠 말뚝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코끼리처럼 이렇게 이제 뭐든지 뽑아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계속 이제 뭐 나무둥지에 묶여서 도망을 못 갔던 그 세월들이 많이 있었겠죠. 내 맘 안에 나는 도망을 못 가,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난 안 돼. 어쩌면 이제 이런 제한적 신념이 내 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맘 안에 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건 다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꼬리표를 다 떼어버려야 되고 지금부터 나한테 필요한 그 자아 정체성에 해당되는 꼬리표를 새로 붙여야 돼. 자, 나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세워줘.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의 이름표를 뭐 달아줘. 이런 노래 있대요.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떤 이름표를 붙이면 좋을까요? 어떤 이름표? 나한테 어떤 이름표를 붙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를 하나 낼 거예요. 나한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이름표를 한 50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50개 문장으로. 자,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근데 죽을 때까지 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이걸 1인칭 현재의 긍정문으로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사랑의 첫 만남 촉진자이다. 지금 내가 사랑의 첫 만남 촉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1년, 2년 이후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사랑의 첫 만남 촉진자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면은 꽤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을 쓰고 또 쓰도 남아 도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 그러면 안 될까요? 자, 이거는 느낌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 그렇죠. 단어를 사용해요. 많다보다는 훨씬 자, 더 많아. 나는 돈을 쓰고 또 쓰도 남아도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어때요? 좋아요. 자, 이게 미래에 내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이걸 이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자,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신금을 울리는 명강사이다. 강의 잘하고 싶죠? 자, 신금을 울리는 명강의라는 명강사이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나는 10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해외여행 뭐 전문가이다. 뭐 이렇게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1인 현재형 긍정문으로 쓰는 겁니다. 자, I am이라는 이건 I am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우주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마법의 단어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되고 싶은 걸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걸 써가지고요 매일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잠재의식이 그걸 현실을 받아들여요. 아, 처음엔 아닌데 하다가 똑같은 말 계속 하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100번, 1000번 해보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한 10,000번 이상 해버려. 아, 그렇네,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 그 심리 전문가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2000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스피치 할 때 항상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문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최고였을까요? 최고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20년 전에는 최고는 커녕 완전 왕초보죠. 왕초보지. 근데 왕초보인데 저는 뭐 왕초보 변화의 뭐 코치 정동문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왕초보라는 이야기 그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 이 시대 최고의 변화 코치 정동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년 전부터. 이제 그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최고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10년을 해버리니까 진짜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10년 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어버리니까 지금은 뭐 그거 사실은 그냥 거의 진리처럼 돼 있죠. 뭐 태양 동쪽에서 뜬다처럼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최고가 아니라고 하면 화가 나지. 내가 최고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게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인데. 예? 저는 반대인데.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잠재의식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체성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에 해당되는 말을 나는 뭐뭐이다라고 한 50개 문장을 써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마다 그 정체성에 해당되는 문구를 가지고 소개를 하세요. 스피치 할 때도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나는 스피치를 잘 못하고 있는 누구누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명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을 해서 약간 한 10배 정도 과장을 해가지고 난 세계적인 동기부여 명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세계적인 NLP 동기부여 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세계적인 건강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이세 최고의 건강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과장을 해서 띄워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충분히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 잠재의식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내가 강의를 잘하는 것 같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들면 이제 현실 속에서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자,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자,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오케이? 아니, 우리 김소윤 선생님이 어느 관점에서는 부자일 수도 있거든요. 남편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부자 아닙니까? 6.25 시절에는 그 가족과 헤어져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 수 있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 6.25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부자가 맞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자, 제가 왜 이걸 이제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물로 바라보는 거하고 가치 있는 성공을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치 있는 성공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야. 충분히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을 봤어. 그러면 이제 외부 환경에서도 괜찮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영향력 이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이 이렇게 바로 자아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오리표를 떼어버리고 붙일 건 새로 붙여라. 할 수 있겠죠? 네. 요게 되면은 인생에 대한 태도가 거의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말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요. 행동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모든 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통제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통제 보면 직접적 통제가 있고 간접적 통제가 있고 통제가 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직접적 통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향력의 원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 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라. 이건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절대 이유 변명이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접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바로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인간관계, 리더십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스피치, 리더십,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도 잘하고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직업에서는 어떤 고객 관리, 그죠? 영업 이게 다 간접적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간접 통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 통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훈련, 소통 훈련, NLP 훈련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거. 그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자, 통제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한다? 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원. 자, 우리 NLP의 관점 바꾸기 배웠죠?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김소영 선생님 계속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독립적인 삶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잘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위한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선생님이 행복한 가정의 어떤 역할 모델이 되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거의 70%예요. 가족이 무너져 있는 그런 비율이 70% 넘는다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행복하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을까?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자 부부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 없이 혼자 외롭게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너무 소중했어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의 가족의 소중함을 내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초6 때 돌아가신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가족 전도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오늘 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2 때까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친구가. 저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너무나 외톨이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친구가 없었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걸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문제 있는 사건이나 경험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경험, 시련, 고난을 다 적어보는 거죠. 뭐 나는 어릴 때 뭐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것도 좋고요. 뭐 나는 어릴 때 뭐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다 이런 것도 좋고. 또 뭐 결혼 생활 힘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좋아요. 뭐 자 결혼을 잘못해서 뭐 이혼을 했다 이런 것도 좋고. 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 뭐든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실패와 관련된 것, 시련 고난과 관련된 사건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바꾸는 거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일어난 모든 실패 사건, 시련, 고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적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점을 바꾸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긍정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사건 경험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건 경험 덕분에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참 많구나. 내가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의 전환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어떤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피해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원래 없었구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운명을 창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운명을 창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상황, 사건, 경험 플러스 반응 이꼴 결과 운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황, 사건, 경험을 E라고 표현했는데 E. 상황, 환경은 environment. 영어에 environment E를 딴 거예요. 사건은 event. event E를 땄고 경험은 experience. 거기 E를 땄으니 E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response.
자, 이 플러스 즉 사건 상황 경험 플러스 반응 이퀄 결과 운명. on outcome 결과. 이렇게 이제 인생의 운명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상황 사건 경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관심의 원에 있는 거잖아요. 자,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이죠. 자, 이 비율을 매기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될까요? 자, 상황 사건 경험이 우리 운명에 미치는 영향 10%. 자, 반응이 갖고 있는 힘은 90%. 이꼴 1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었고 아무리 싫은 고난이 컸다 하더라도 그건 10%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몇 퍼센트가 있죠? 90%가 있다는 겁니다. 90%.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현인이 있었는데 현인은 신라의 달밤 현인 말고 아주 현명한 사람을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데 현인이 있었어요. 어떤 소년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현명하기에 저렇게 현인이라고 불려줬을까 해서 그 현인을 시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손에 쥐고 그 현인한테 갔어요. 자, 선생님, 제가 손에 새를 쥐고 있는데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현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현인은 어떤 답을 했을까?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뭐라고 답했을까? 잡고 있으면 죽은 거 같고 풀면은 살아날 거. 네 손에 달려있다. 네 손에 달려있다고 답을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살아있는 새를 보여줄 것이고 살았다고 얘기하면 네가 죽을 꽉 쥐어서 죽여버릴 거고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냐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원리인데 자,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죠? 자, 우리의 운명은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내 손 안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손 안에 달려있는데 내 손 안에 없는 것처럼 계속 변명을 했죠. 아,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뭐 우리 부모 때문에 태어난 환경 때문에 막 온갖 변명거리를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변명을 집어쳐라. 이제는 반응을 하는 힘에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 독립성이라고 해요. 독립성. 독립성은 다른 말로 책임, 다른 말 또 통제력, 이게 같은 말입니다. 통제력, 독립성, 책임 이건 다 같은 말인데 이거로 보면은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를 이제 보내려면 response 반응이란 단어와 ability 능력이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책임이란 단어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책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뭐냐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그 책임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오케이. 자, 오늘 결론은 그래서 이제 반응을 키우는 힘인데, 자, 반응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제 곧 다 해야 됩니다. 우선 NLP의 관점 바꾸기. 모든 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해석. 긍정의 해석을 하는 것, 긍정의 관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긍정적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해야 되는 거, 감사 일기 쓰기. 우리 한나 선생님한테 제가 이야기 해드렸는데 다른 분들 감사 일기 쓰고 있습니까? 감사 일기, 하루에 감사 일기 5가지 찾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NLP 체면의 오감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상상 훈련. 눈 감고 과거 힘들었던 것은 분리시키고 좋았던 것은 연합하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도 연합하고 좋은 것은 느낌을 강하게 키워주는 이런 NLP 체면의 상상 시각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NLP 신체 활용 오늘 뭐 2시 반부터 하는 우리 발성 낭독 훈련 있죠? 소리 지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호흡하고 발성하고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응어리 이른바 한 화병을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어리를 해소해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쓰라고 그랬죠. 나는 뭐뭐이다.
이걸 이제 자기 암시문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암시문을 매일 큰 소리로 읽는 것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이미 부자로 살고 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자, 어쨌든 나는 뭐뭐이다 이거 한 50가지를 써서 매일 좀 읽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톡에 올려드리는 긍정문 있죠. 7가지 결단. 자, 10개의 두루마리 이걸 매일 낭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법, 힘을 주는 질문법 제가 훈련시켜 드렸나요?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스럽게 느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맞게 답하는 연습들 이것도 꾸준히 하시라. 그리고 요즘 우리 선생님 잘하고 계신데 6시 땡 하면 카톡방에 목표 올리기, 목표에 맞게 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건 이제 저한테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통제력, 책임, 자, 이렇게 인생의 어떤 운명을 창조하는 힘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걸 제가 자아 개념, 자아 정체성 부분을 좀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